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취업 전략 A2G를 강의하게 된 이석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앞서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기업 취업 전략이죠. 공기업 취업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뽑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2022년도에 공기업 채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취업 전략을 세우려고 하면은 공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공기업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가 기준과 이 채용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 2022년도 공기업 취업 전략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즉, 채용 규모와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2022년도에 어떻게 공기업을 준비할지를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기업 취업 전략 A2G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공기업의 채용 규모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바람이라면 늘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 통계치를 한번 화면에 보시면 2019년도죠. 2019년도까지 계속해서 상승해 오다가 202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 채용 규모가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거죠.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뭔가 확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좀 이 정도 유지할 것인가? 유지하면은 좋겠죠. 맞죠? 늘어나면 더 좋고. 그러면 이 채용 전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공기업은요, 상반기에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와 그리고 하반기에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공기업은 이 상반기에 채용하는 이유와 하반기에 채용하는 이유가 달라요. 첫 번째로 이 상반기에는요, 신규 사업하고 퇴사자 때문에 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를 말을 하죠. 공기업 다니시면요,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퇴사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은 뻔하죠, 맞죠? 이 공기업의 퇴사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사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죠. 그 간에 공기업이 상반기 채용을 많이 했던 건 바로 이 신규 산업 때문에, 신규 사업 때문에 이 채용 규모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때까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어떤 분야의 사업을 안 하던 기업, 공기업이 이 정부가 이 채용이 시중에 이제 채용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사기업도 채용을 안 하니까 너희가 앞장서서 채용해. 대신에 이 정도의 예산을 주고 이런 사업을 너희가 새로 시작해봐. 그러면은 인력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공기업이 더 이상 신규 사업을 벌일 여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공기업이 상반기에 채용할 이유가 이제는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그럼 하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는요, 역시나 퇴사자입니다. 공기업 다니다가 퇴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될 거죠. 그래서 이 퇴사자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자가 빠지죠. 정년이 이제 끝나고 나서 퇴직자가 빠진 자리를 채워 넣기 위해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공기업은요, 우리가 퇴직을 할 때 생일날 딱 그 나이가 됐을 때 정년이 만약에 62세면 62세가 된 생일날 퇴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퇴직 담당하는 인사 직원들은 죽어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 퇴직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퇴직금도 정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퇴직자를 위한 교육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매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이 그 해죠. 정년이 되는 그 해에 퇴직을 합니다. 12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반기 채용에 이제 도전하실 때 채용 공고를 보시면요,
1월 1일부로 입사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2월 말일부로 퇴직자가 퇴직을 하니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채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퇴직자 때문에 거의 채용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공기업이 채용을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 통계치를 가지고 예상해 본다면 상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상반기는 채용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 신규 사업을 벌이기도 힘들고 퇴사자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통계치를 좀 보면서 이 상하반기 채용 규모를 갖다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건 이런 게 신규 사업이에요. LH에서 그동안 어플을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어플을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력이 필요하죠? 당연히 전산직, IT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 요즘에 보시면은 이 공공기관에서 취업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합니다. 원래는 뭐 대학이나 시 차원에서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남부발전이죠. 남부발전이 취업 프로그램 했겠습니까? 이런 취업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지역공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신규 사업을 벌이기가 이제 벌릴 대로 다 벌인 상태겠죠. 그러면 상반기 채용은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미의 관심사죠. 상반기는 줄어들었으니까 하반기라도 늘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계치 보십시오.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공기업의 퇴직자 수죠. 이 정년이 다 돼서 퇴직하는 수는요, 통계치를 보면 아시듯이 2023년도까지 꾸준히 계속 상승합니다. 즉, 우리 하반기 채용, 공기업 하반기 채용 뭐 때문에 한다고 했죠? 퇴직자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계속 하반기 채용을 할 이유가 공기업에는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 입사를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런데 2022년도 상반기까지만 준비하고 말 거야.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데 그 채용 규모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실패했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채용 규모는 언제 온다? 네, 하반기에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채용 전망이 이러하니 하반기까지 2022년도죠. 하반기까지 꼭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기업의 평가 기준, 우리 트렌드는 알았지 않습니까? 채용 전망은 하반기까지도 꾸준하게 준비를 한답니다. 그럼 이제 평가 기준을 알아보고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취할지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공기업은요, 서류 전형하고 필기 전형하고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채용 규모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상반기에는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상승할 겁니다. 경쟁률이 상승. 그러면 경쟁률이 상승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서류 전형부터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 공기업 채용 시장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기업 말고는 채용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취업 재수생들이 대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 재수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재수생들은 이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필기 공부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펙업,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 시장에서 이 구직자들의 스펙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스펙이 다 높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건 공기업의 취업을 준비할 때 이 문제예요. 왜냐? 공기업은 무슨 채용을 한다고 그러죠? 네,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평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공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할 거는 화면에 보시듯이 자격증,
어학 성적, 자기소개서 요 정도밖에 평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채용 규모가 줄었어요. 채용 규모가 줄면은 당연히 이 채용에 관련한 예산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필기 시험까지 많이 안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공기업 입장에서 서류 전형에서 최대한 많이 걸러낼 겁니다. 그러면 이 걸러낼 장치가 자격증하고 어학 성적하고 자기소개서란 얘기죠. 그런데 사실 공기업이 자기소개서로 걸러내긴 그렇게 크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번거로워요. 자기소개서 심사위원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자격증하고 어학 성적은 어때요? 정량평가로 그냥 높고 낮음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건 자격증하고 어학 성적의 기준을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도 하반기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격증이 좀 변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커마라고 한국사가 필수 자격증이죠. 공기업을 준비할 때. 이 정도 자격증과 그리고 보통 공기업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 뭐 전산회계, 전산세무, 재경관리사 같은 회계나 재무 쪽, 그러니까 사무직군이죠. 사무직군은 이런 자격증들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배점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0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4년제 대학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기사, 그 다음에 이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와 산업기사 정도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죠. 채용 규모가 줄음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고 이 필기까지 적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동점자 발생.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어때요? 동점자가 발생하면은 그 다음 전형으로 다 보내주죠, 맞죠? 우대 사항에 따라서 뭐 걸러내긴 하지만요. 그래서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 동점을 안 만들려고 기관들에서 노력을 합니다. 기업들에서.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워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모스, 그리고 만약 20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생에게 기능사 자격증을 인정을 안 해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격증들을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대한 동점자를 안 만들고 필기 전형으로 가는 걸 갖다가 최대한 막기 위해서죠. 동점자 발생을 막고 서류 전형에서 많이 걸러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부터 자격증의 변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죠. 인정하는 범위가 확장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따놓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토익으로 대표되는 어학 성적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변화가 됐어요. 원래 이 공기업들 이 어학 성적 인정 어떻게 했죠? 100점 기준으로 보통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점 단위로 700점이면은 뭐 5점, 그 다음에 800점이면은 10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1년도 하반기부터 이 구간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5점 단위, 10점 단위로 이 점수를 갖다가 세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까 자격증하고 똑같아요. 자격증하고 똑같이 이 동점자를 발생 안 시켜서 서류 전형에서 필기 전형으로 가는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배점 구간의 다양화가 이 토익 성적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공기업들이 서류 전형에서 볼 거는 어학 성적하고 자격증 밖에 없는데, 정량평가상 밖에 없는데, 이 구간들 엄청나게 세분화하고 자격증 인정 범위를 늘림으로 인해서 동점자를 최대한 없애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서 최대한 많이 걸러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당연히 어학 성적을 10점, 20점이라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개수를 하나라도 더 늘려두시는 게 2021년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기소개서 심사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레일이나 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소개서를요. A 지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B 지원자가 있는데 이 지원자를 똑같은 직렬이죠. 똑같은 지원자인데 다른 심사위원이 이 자기소개서를 심사한다. 이들의 자기소개서를 심사를 한다.
그럼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당연히 불공정하겠죠. 그래서 채용 인원이 많을 때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 똑같은 직렬의 지원자에 대해서 똑같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야 돼요. 근데 코레일이나 한전같이 엄청나게 채용 규모가 큰 그런 기업들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심사위원 한 명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그리고 원래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관들은 자기소개서 심사로 전환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심사를 원래는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관명을 좀 잘못 적거나 이런 것처럼 한정된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면 자기소개서를 심사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하반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던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2022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채용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서류 전형에서 안 걸러진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요즘 많이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지원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공공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이 AI 면접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실시하죠? 서류 접수할 때 많이 합니다. 아니면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서 많이 하고요. 이건 왜죠? 필기 전형까지 최대한 많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죠. 이게 채용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도 있지만요. 코로나가 솔직히 말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맞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건 한 고사실 안에 원래 30명, 40명이 치던 시험장에서 20명밖에 못 칩니다. 그러면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최대한 많이 걸러내려고 AI 면접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준비하신다면 이 AI 면접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공기업 필기시험 많이 어렵죠?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공시험이 있고 NCS 직업기초능력이 있죠. NCS 직업기초능력 같은 경우 뭐 유형을 여러분들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모듈형이 있고 필셋형이 있고 아니면 뭐 퍼즐형, 인적성 검사 유형이 있고 이렇게 막 유형별로 많이 분류를 하십니다. 그런데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유형이라는 게 엄청나게 세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래요. 중소기업 간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법이 있는데 입찰 규모가 2억 이하의 입찰인 경우에 중소기업한테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입찰 규모, 그러니까 채용 대행의 입찰 규모가 2억 이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휴노나 인크루트나 ORP 연구소 같은 이 메이저 채용 대행사가 출제를 하지 않고 채용 대행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채용 대행사가 이 채용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부터 그런 현상이 벌써 발생을 했어요. 한국가스안전공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의 채용 예산, 하반기 채용 예산이 2억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저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채용 규모가 2억이 안 돼서, 예산이 2억이 안 돼서 우리가 아는 채용 대행사가 채용 대행을 안 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기업들은 출제위원들을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을 외부에서 섭외를 하겠죠. 그러면 문제 유형이 다양해도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 시험 치러 갔다가 오신 분들, 경험자분들이요. 도대체 뭐가 NCS인지 모르겠다라는 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당연히 이 NCS는 유형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제대로 된 대비가 힘듭니다.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더라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NCS는 보통 이 공공기업 필기시험은 NCS 시험과 전공시험 두 가지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전공 과목이 거의 만점 수준입니다. 이 전공 과목으로 기본 점수를 만들어 놓고 NCS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 유형이 나오면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요. 한 번도 본 유형이 아니면은 저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CS는 약간 이 운이라는 게 조금 따르다 보니까 전공 시험 점수를 거의 만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합격 점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필기 준비 전략은 우선적으로 전공 시험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인지라 뭐 필셈 문제만 계속 푼다. 아니면은 어떤 채용 대행사 형태의 문제를 푼다. 계속해서 푼다. 이건 의미가 이제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고르실 때 이 문제집은 내가 한 번도 안 봤던 잘 모르는 유형들이 나온다. 그럼 그게 좋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유형들, NCS 유형들에게 여러분들을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하반기, 올해 하반기는 이제 다 지나가죠. 내년 상반기죠. 2022년도 상반기에 이 채용의, 공급 채용의 필기 준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 시험 점수의 고득점, 그리고 NCS에 최대한 많은 유형에 노출되는 것. 그게 전략의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면접을 가보면요. 면접은 요즘 저도 이제 채용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고 채용 대행 총괄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데 요즘 면접 가보면요. 딱 화면에 보시는 이 상태입니다. 면접자가 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이 3명은 정말 신입인데 두 분은 단기로라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입이 조금 경쟁을 하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중고 신입들은 면접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죠. 저 그 일 해봤습니다. 저 그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실제로 일해봤습니다라고 말하는 반면 이 신입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저는 책임감이 뛰어납니다.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태도적인 측면을 주로 어필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누구 뽑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을 뽑게 되겠죠. 그리고 신입들은 배웠습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배운 사람과 실제로 해본 사람, 누굴 뽑겠습니까? 당연히 해본 사람들을 뽑게 되겠죠. 그래서 중고 신입들의 합격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정된 자리를 놔두고요. 중고 신입들하고 경쟁에서는 조금 밀리니까 신입 지원자들 중에서 1등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전략이죠. 그러면 신입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겁니다. 직무 관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이공하고 상경 계열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 인턴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공공기관 인턴 같은 경우 직무가 사무 보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상경계, 사무나 재무나 아니면 회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상경계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유사한 경험이고 유관한 경험이 되는 거죠. 비슷한 일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공계 분들에게 이거는 그냥 스펙 한 줄이지 실제로 직무와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공공기관의 체계에서 조금 맛을 봤다 정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 가서 이공계분들이 경쟁력을 가지시려고 하면은 장기 실습이라든가 장기 인턴, 일반 이제 제조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과 연관된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게 신입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경쟁력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면접 가셔서 면접 때 평가되는 부분이 비슷비슷하면 스펙으로 많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이 없다면 엄청나게 고스펙, 지원자들 중에서 고스펙이 되면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트렌드를 알아봤죠, 맞죠? 채용 전망을 알아봤는데 경쟁률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제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핵심 키워드는 스펙업입니다. 스펙업. 서류 전형에서도 합격을 하려고 하면 스펙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용 공고에 적혀있는 우대 사항, 그 다음에 가점 사항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우대사항, 가점사항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필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건 우대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보셔야지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필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양한 문제에 노출이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같은 출판사 문제집 사시지 마시고 서로 다른 출판사 문제집들을 좀 많이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공시험 점수를 우선해서 만드시는 게 좋은 전략이겠죠.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지시려면요. 직무 관련 인턴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신입들 사이에서 1등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녹록치 않다면 스펙업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표대로 여러분들이 이 내년에 취업,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죠. 끝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스펙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업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스펙 강화가 됐습니다. 2022년 공기업 취업 전략의 핵심은 바로 스펙 강화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스펙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